31. 롤랑드를 위한 송별 파티는 정확하게 6시에 시작됐다. 1시간 동안만 파티를 열었고 7시엔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옆방에 파티를 위한 탁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매춘부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대개는 검은색 비단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다. 여자들은 언제나 나체로 혹은 얇은 옷 조각만 걸친 채로 보았던 라비크는 그들 중 다수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큰 홀에는 임시 대기조로 6명만 남아있었다. 7시가 되면 옷을 갈아입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영업복장으로 들어오는 여자애는 아무도 없었다. 마담의 지시가 아니라 여자애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었다. 라비크가 보기에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매춘부들의 예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상류계층의 예법보다 더 엄격했다. 여자애들은 돈을 모아 롤랑드가 식당에서 사용할 버들가지 등의자 6개를 선사했다. 마담은 금전 등록기를 마련했고 라비크는 등의자와 짝을 이룰 대리석 탁자 2개를 선물로 주었다. 그는 이 파티의 유일한 외부 손님이었고 또 유일한 남자였다. 식사는 6시 5분에 시작되었다. 마담이 주인 역할을 맡았다. 마담 오른쪽엔 롤랑드가, 왼쪽엔 라비크가 앉았다. 그리고 새로운 지배인, 부지배인, 그리고 여자애들이 쭉 늘어 앉았다. 오르데버르는 훌륭했다. 오르데버르는 전체 요리의 일종입니다. 오르데버르는 훌륭했다. 슈트라스부르크의 급이 간 파테 메종에다가 오래 묵은 쉐리주가 나왔다. 라비크에게는 보드카가 한 병 나왔다. 그는 쉐리주를 좋아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최고급 비시우아즈가 나왔다. 이어서 1933년상 메르소와 함께 가자미 요리가 나왔다. 막심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고급이었다. 포도주는 가볍고 연도가 얕은 것이었다. 푸르고 가느다란 아스파라거스, 꼬치에 끼운 바삭바삭하고 연한 닭고기 구이, 마늘 냄새가 나는 고급 샐러드, 그리고 샤토생 데밀리옹이 차례대로 나왔다. 탁자 상석에서는 1921년째 로만의 콩티를 마셨다. 쟤들은 이 맛을 몰라요? 하고 마담이 말했다. 라비크는 그 맛을 알았다. 그는 2번째 병을 받았다. 대신에 그는 샴페인과 크림 초콜릿을 포기했다. 그리고 마담과 같이 포도주에 곁들여 액체 브리산 치즈를 먹었다. 버터를 바르지 않은 금방 구운 흰 빵과 함께. 탁자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는 여학생 기숙사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등의자는 리본으로 장식되었고 금전 등록기는 번쩍거렸다. 대리석 탁자들도 빛을 발했다. 예수가 방안을 떠돌았다. 마담은 검은 드레스에다 보석으로 치장했다. 유별나지는 않았다. 브로치 하나에 반지 하나로 청백색 고급 보석이었다. 백작 부인이 되기는 했지만 장식은 신경 쓰지 않았다. 취미를 제대로 아는 스타일이었다. 마담은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를 좋아했다. 루비나 에메랄드는 위태롭고 다이아몬드는 안전하다는 게 마담의 지론이었다. 마담은 롤랑드 그리고 라비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서를 아주 많이 해 이야기가 재미있고 경쾌하며 재치가 넘쳤다. 몽테뉴, 샤토브리앙 그리고 볼테르를 인용하곤 했다. 총명하면서도 냉수 어린 얼굴 위로 푸른빛이 약간 도는 흰 머리카락이 빛을 발했다. 7시가 되어 커피를 마시고 나자 여자애들은 기숙사의 얌전한 여학생들처럼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담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롤랑드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담은 조금 더 앉아있었다. 마담은 라비크가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아르마냐크산 브랜디를 가져오게 했다. 밖에서 일을 하던 임시 대기조 여자애들은 얼굴을 씻고 일할 때보다는 가벼운 화장을 하고 야외복으로 갈아입은 채로 들어왔다. 마담은 여자애들이 앉아서 가자미 요리를 먹기 시작할 때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여자애들과 일일이 한두 마디 주고받으며 지난 1시간 동안 수고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서는 우아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떠나기 전에 또 만나요, 롤랑드? 그럼요, 마담. 아르마냐크는 두고 갈까요? 하고 마담이 라비크에게 물었다. 라비크는 고맙다고 말했다. 마담은 밖으로 나갔다. 어느 모로 보나 1급 귀부인이었다. 라비크는 병을 집어들고 롤랑드에게로 가서 물었다. 언제 떠나는 거야? 내일 오후 4시 7분이에요. 내가 역으로 나갈게. 아니요, 라비크 안 돼요. 제 약혼자가 오늘 저녁 이곳으로 와요.
우린 함께 떠날 거예요.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약혼자가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렇군. 내일 오전 중으로 필요한 걸 좀 더 사서 떠나기 전에 모두 붙이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저는 호텔 벨포르로 옮겨요. 아담하고 값싸고 깨끗해요. 약혼자도 거기서 잘 건가? 물론 아니에요. 하고 롤랑드는 놀라며 말했다. 우린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좋아. 라비크는 그 모든 게 가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롤랑드는 그냥 직업 전선에서 뛰었던 중류계층 여성일 뿐이었다. 여학생 기숙사 일이었건 유학이었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자기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끝났다. 이제 다른 세계의 그림자는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중류계층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많은 매춘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중 일부는 훌륭한 아내가 되기도 했다. 매춘은 악덕이 아니라 하나의 의젓한 직업이었다. 그것이 그 여자들을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이다. 롤랑드는 아르마냐 컵병을 집어들어 라비크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다. 언제든 파리를 떠나시게 된다면 여기 우리 집 주소예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라비크는 주소를 들여다보았다. 이름을 2개 적어 놓았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하나는 처음 2주 동안의 이름으로 그건 제 이름이에요. 그 다음은 제 약혼자 이름이고요. 라비크는 쪽지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고마워 롤랑드. 당분간은 파리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갑자기 찾아간다면 당신 약혼자가 깜짝 놀랄 게 분명해. 당신이 여기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이건 당신이 파리를 떠나야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급한 경우를 생각했어요. 그가 여자를 쳐다보았다. 무엇 때문에? 라비크 하고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피난민이에요. 피난민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경찰에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두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피난민인 걸 어떻게 알지? 알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 주소를 잘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찾아오세요. 우리 집에 계시면 아무도 묻지 않을 테니까요. 알았어요. 고마워 롤랑드. 이틀 전에도 경찰에서 왔었어요. 독일인 한 사람이 일을 물었어요. 그 독일 사람이 여기 왔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 하고 라비크는 정신이 번쩍 들어 말했다. 그래요. 그 독일 사람은 당신이 요전에 여기 왔을 때 왔었거든요. 당신은 아마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요. 대머리에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이봉과 클레어하고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은 그 사람하고 또 다른 누가 여기 왔었는지 물었어요. 뜻밖인데?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못 봤을 거예요. 물론 당신이 그날 밤 여기에 잠시 들렀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라비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게 낫죠? 하고 롤랑드가 말했다. 그래야 형사들이 죄도 없는 사람한테 여권을 보이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물론이야. 그래. 어떻게 할 작정이라고 하던가? 롤랑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는 게 이 집의 오랜 관습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편이 좋아요. 경찰도 그다지 흥미가 없더군요. 그래? 롤랑드가 미소를 지었다. 라비크,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인 여행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일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여자가 일었었다. 가야 해요. 안녕 라비크. 잘 가요 롤랑드. 당신이 없으면 여기도 예전 같진 않을 테지.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설마 금방 달라지기 하겠어요. 하지만 얼마 후엔 그 여자는 여자애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갔다. 나가다가 여자는 다시 한번 금전 등록기와 등의자와 탁자를 보았다. 실용적인 선물들이었다. 여자는 그것들이 벌써 자기 카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금전 등록기는 특히 더 그랬다. 그것은 수입과 안전과 가정과 안녕을 의미했다. 롤랑드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더 참을 수 없었다. 핸드백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번쩍거리는 등록기 옆에 놓고는 기계를 가볍게 두드렸다. 기계는 덜커덩 하더니 2프랑 50상팀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서랍이 튀어나왔다. 롤랑드는 어린애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돈을 집어넣었다. 여자애들은 호기심을 못 참고 다가와 금전 등록기를 둘러쌌다.
롤랑드는 다시 한번 돌렸다. 1프랑 75상팀. 은인의 카페에선 1프랑 75상팀으로 뭘 줘요? 하고 망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마르그리트가 물었다. 롤랑드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디본에는 한 잔, 페르노라면 2잔이지. 아메르 피콩하고 맥주 하나면 얼마죠? 70상팀. 롤랑드는 0프랑 70상팀을 눌렀다. 너무 싸 하고 망아지가 말했다. 파리보다는 싸야지 하고 롤랑드가 설명했다. 여자애들은 등의자를 대리석 탁자 주위에 옮겨놓고는 조심스럽게 앉아보았다. 그리고 야외복을 이리저리 매만지며 갑자기 롤랑드가 앞으로 차릴 카페를 찾은 손님 행세를 했다. 홍차 3잔과 영국제 비스킷 주세요, 마담 롤랑드. 하고 부드러운 금발로 귀여운 남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데이지가 말했다. 7프랑 80상팀인데요. 롤랑드는 금전 등록기를 작동시켰다. 미안합니다만 영국제 비스킷은 워낙 비싸답니다. 망아지 마르그리트는 옆 탁자에서 골똘하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포메리 2병 주세요 하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주문했다. 그 여자애는 롤랑드를 좋아했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다. 90프랑인데요. 고급 포메리입니다. 그리고 코냑도 4병 주세요 하고 망아지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내 생일이라고요. 4프랑 40상팀이에요. 금전 등록기는 덜커덩하고 소리를 냈다. 거기다 커피 4통하고 슈크림을 주세요. 3프랑 60상팀. 한껏 들뜬 망아지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롤랑드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자애들은 몰려들어 금전 등록기를 둘러쌌다. 모두 합쳐 얼마지요, 마담 롤랑드? 롤랑드는 숫자가 인쇄된 쪽지를 내밀었다. 105프랑 60상팀인데요.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30프랑쯤. 샴페인 때문에 그래. 샴페인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좋아요 하고 망아지가 말했다. 좋아요.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롤랑드는 라비크에게 다시 돌아왔다. 사랑이나 일에 빠져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눈빛이었다. 안녕 라비크. 제 말을 잊지 말아요. 명심할게. 잘 가 롤랑드. 여자는 가버렸다. 기운차고 정직하고 담백한 여자였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미래는 단순하고 생활은 좋은 것이었다. 라비크는 모로소프와 함께 푸케에 앉아 있었다. 저녁 9시였다. 테라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멀리 개선문 뒤쪽에서 가로등 2개가 희고 매우 차가운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파리를 떠나고 있어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앙테르 나셔널에도 방이 3개나 비었어. 1933년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야. 다른 피난민이 와서 다시 방을 채울 거야. 무슨 피난민 말인가? 러시아 피난민, 이탈리아 피난민, 폴란드, 스페인 그리고 독일인도 있었는데 프랑스인이지?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국경 쪽에서 올 거야. 피난민들 말이야. 지난번 전쟁 때와 같을 거네. 모로소프는 잔을 들어보고는 비어있는 것을 알았다. 웨이트를 불렀다. 푸이 한쪽 귀를 더 주게.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라비크? 하고 이었고 그가 물었다. 쥐새끼로서 말인가? 그래. 요새는 쥐새끼에게도 여권과 사증이 필요하다고. 모로소프는 의아스럽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자네한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지 않은가? 그런데도 자네는 비인에도 있었고 취리, 스페인 그리고 파리에도 있었지. 자네는 이제 여기서 사라질 때가 됐어. 어디로?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그는 웨이트가 가져온 조끼를 받아들었다. 유리잔은 차갑고 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가벼운 포도주를 따랐다. 이탈리아로? 게슈타프가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스페인으로? 거기선 팔랑의 당원 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스위스로 가게. 스위스는 너무 좁아. 3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일주일 후 경찰에 잡혀 프랑스로 송환되었지? 영국은 어떤가? 벨기에에서 밀항하는 거지? 말도 안 돼. 항구에 닿자마자 붙들려 벨기에로 송환될 걸세. 그리고 벨기에는 피난민이 있을 곳이 못 되고 미국으로는 갈 수가 없지. 멕시코는 어떤가? 꽉 찼어. 그리고 최소한 무슨 서류든 있어야 하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나? 감옥에서 받은 석방 증명서라면 몇 번 가져본 적 있었어. 불법 입국의 죄명으로 여러 이름으로 갇혀 있었지. 하지만 그런 게 통할 리 없잖아.
물론 받자마자 곧장 찢어버려 지금은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모로소프는 입을 다물었다. 도주 생활도 이제 마지막이야 보리스. 언제고 끝은 나는 법일세? 전쟁이 닥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네는 알겠지? 알고 말고 프랑스의 강제 수용소로 가는 거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정은 아마도 열악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엔 라비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인간은 너무 멀리 앞질러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법이네. 좋아. 하지만 이곳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네가 수용소에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나? 독일군이 자네를 붙잡을지도 몰라. 나도 잡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잡힐 거야. 아니면 프랑스 측에서 미리 석방해 줄지도 모르고 누가 알겠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라비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세 보리스. 난 프랑스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프랑스가 아니면 다 위험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는 걸세. 그리고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다니? 그러고 싶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자네에게 설명하긴 어려워. 설명할 수 없어. 어쨌거나 가고 싶지는 않아. 모로소프는 말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조항이 와 있군 하고 그가 말했다. 그 여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조르주 5세 거리로 향한 탁자에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저 남자 아는 사람인가? 하고 그가 라비크에게 물었다. 라비크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모르는 놈인데? 상당히 빨리 바꾸는 것 같군? 먹고 사느라 그런 거야. 하고 라비크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우리들도 대개는 다 그래. 숨을 헐떡이며 무언가를 안 놓치려고 용을 쓰는 거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야 이 사람아. 그건 불안이란 거야. 그건 지난 1925년 이래의 질병이지. 아껴서 저축한 돈으로 평화롭게 늙어갈 수 있다고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모두들 화재 냄새를 맡고는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하지. 물론 자네는 달라. 자네야 단순한 쾌락의 철학자 아닌가? 모로소프는 대꾸하지 않았다. 저 여자는 모자에 대해서는 꽝이야?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저 여자가 쓰고 있는 꼴을 좀 보게. 감각이라고는 거의 제로야. 하지만 그게 저 여자의 장점이지. 교양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결국은 언제나 벌거벗은 생의 충동으로 돌아오고 마니까 말이야. 자네야말로 좋은 본보기지. 모로소프가 씩 웃었다. 저속한 쾌락이나마 좁게 나를 내버려 두게. 이 고상한 방랑자 양반. 감각이 단순한 자는 이것저것 다 마음에 드는 법이지. 빈손으로 앉아있는 법은 결코 없어. 60살이나 먹었으면서 사랑을 쫓아다니는 자는 멍청이야. 몰래 표를 해놓은 카드를 가진 상대를 노름에서 이겨보겠다는 것과 같은 거지. 고급 유곽에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 내가 종종 가는 집에는 젊은 여자애들이 16명이나 있어. 거기서는 약간의 돈으로도 특히 총독이 되거든. 내가 받은 부드러운 애무는 이런저런 사랑의 노예들이 훌쩍거리며 짜내는 애정보다도 더 진실해. 사랑의 노예보다도 말이야. 알아들었네 보리스. 좋아. 이곳에서는 이 정도로 마시지. 시원하고 가벼운 푸이만 한 잔 더 마시고 말이야. 그러고는 역병으로 더러워지기 전에 파리의 은빛 공기를 마음껏 마셔두기로 하세. 그렇게 하세. 올해는 밤꽃이 2번이나 피었는데 자네는 알고 있었나? 모로소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어두운 지붕들 위로 화성이 불그스레하고 커다랗게 빛나고 있는 것을 가리켰다. 그래, 저것이 아주 오랜만에 지구에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더군.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칼 모양의 베네점이 있는 어린이가 어디선가 태어났다는 기사를 곧 읽게 될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는 피의 비가 내렸다는 소리도 들려오겠지. 중시의 그 수수께끼 같은 해석만 제외하고는 흉졸한 형조는 모조리 나타나는 셈이지. 해성은 벌써 나타났어. 라비크는 신문사 건물 위 문자가 문자를 쉼없이 뒤쫓아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전광판 뉴스를, 그리고 목을 뒤로 잔뜩 젖힌 채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는 군중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었다. 아코디언 연주자 하나가 길가에 선 채 라팔로마를 연주했다. 비단 캐시안을 어깨에 맨 양탄자 장사들이 나타났다. 사내아이 하나는 탁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유향수 열매를 팔았다. 모든 게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이었고 새로 나온 신문을 든 신문파리들이 나타났다. 신문은 손에서 빼앗듯이 팔려나갔고 몇 초 후에는 활짝 펼쳐진 신문들과 함께 테라스는 나지막하게 날개를 풀럭이며 개걸스럽게 먹이들 위로 덤벼드는 희고 핏기 없는 거대한 개미 떼처럼 보였다. 저기 조항이 가는군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어디 말인가? 저기 건너편에. 조항은 비스듬히 길을 건너 샹젤리제에 주차해둔 녹색 오픈카를 향해 걸어갔다. 여자는 라비크를 보지 못했다. 여자와 동행하는 남자는 자동차를 한 바퀴 빙 돈 후에 운전석에 앉았다. 남자는 모자를 쓰지 않았고 상당히 젊었다. 그는 능숙하게 몰아 다른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차체가 낮은 들라헤이였다. 멋진 차군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바퀴가 멋지구먼. 모로소프는 그렇게 대꾸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용감한 철의 사나이 라비크 하고 화난 듯이 덧붙였다. 초연하신 중부 유럽의 신사 양반. 멋진 차라고? 빌어먹을 장녀라면 나도 이해하지. 라비크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장녀거나 성녀거나 말이야. 문제는 자신의 생각에 달린 거네. 여자를 16명 거느린 유곽의 평화로운 고객인 자네는 이해할 수 없을 테지. 사랑은 돈을 투자해 이득을 보리는 장사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상상력이란 자기 베일을 걸어둘 몸만 몇 개 있으면 족한 거네. 그것이 황금 모시건 양철 모시건 또는 녹이 썰었건 아무 상관없어. 걸릴 수 있는 데면 어디나 거는 거지. 가시덤불이라도 좋고 장미덤불이라도 좋아. 달과 작의 베일이 그 위를 덮이기만 하면 그 둘로부터 바로 천일 야와의 동화가 생겨나는 거야. 모로소프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자네는 수다스러워 하고 그가 말했다. 게다가 말도 안 돼. 나도 알아.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도깨비 불도 역시 하나의 불빛이라 말이야. 알겠어, 보리스. 에투알 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은빛 걸음으로 다가왔다. 라비크는 포도주 같은 김이 서린 유리잔을 손으로 쥐었다. 손 아래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다. 그의 생명도 심장 아래에서 차가웠다. 밤의 깊은 숨결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와 더불어 운명에 대한 깊은 무관심이 찾아들었다. 운명과 미래, 과거 어느 때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 앙티브에서였다. 조항이 자기를 떠날 거라는 걸 알았을 때 그랬다. 무관심은 태연한 심정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결심도 그와 똑같았다. 그 둘은 하나였다. 복수도 하고 사랑도 하지 않았는가? 그걸로 좋겠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 남자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 원래는 두 가지 중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학회를 죽였고 또 파리를 떠나지도 않았다. 이제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도 합당한 것이다. 우연의 덕을 보았던 사람은 우연에 맡겨야 한다. 체념이 아니다. 결단으로부터 오는 편안함이며 논리를 초월한 것이다. 마음의 흔들림은 이제 끝났다. 무언가가 정리되었다. 기다렸고 정신을 집중했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존재가 정지 앞에서 자신을 내맡긴 신비로운 신뢰감 같은 것이었다. 이제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모든 흐름은 멈추었다. 호수는 밤을 향해 자신의 거울을 지켜들었다. 아침이 되면 호수물이 어디로 쏟아질지 알게 되리라. 난 가야겠어. 모로소프는 그렇게 말하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좋아, 난 더 있고 싶네, 보리스. 신들의 황혼이 오기 전 마지막 저녁들을 즐기자는 건가? 그래,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 아니야, 우린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 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지. 아무리 눈물을 짜고 마술을 부려도 돌이킬 수 없는 거지. 자네는 너무 수다스러워. 모로소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게 생각하게. 자네는 한 세기의 종말을 함께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좋은 세기는 물론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세기였지. 자네는 너무 과묵해, 보리스. 모로소프는 선체로 잔해나면 술을 들이켜고는 마치 다이너마이트라도 만지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수염을 문질러 닦았다. 평상복을 입은 그는 커다란 덩치로 우뚝하게 라비크 앞에 서 있었다. 자네가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기분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말게 하고 그가 느릿느릿 말했다. 운명적인 뼈 접골 사이인 자네가 더는 도망가고 싶어하지 않는 심정을 잘 알겠네.
라비크는 금방 호텔로 돌아왔다. 현관에 어린 소년이 혼자 앉아 있었다. 소년은 그가 들어서자 두 손을 이상하게 흔들어대며 흥분한 채 소파에서 일어섰다. 한쪽 바지에 발이 없는 것이 보였다. 그 대신 때 묻은 목재 다리가 그 밑으로 보였다. 선생님. 라비크는 좀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로비의 흐릿한 불빛 아래서 희죽희죽 웃는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잔호 아니냐? 하고 그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래, 잔호가 맞군. 맞아요. 바로 그 잔호예요. 여기서 저녁 내내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오후에 간신히 선생님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 늙은 악마 같은 병원 수간호사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생님은 파리에 안 계시다고 말하더군요. 한동안 여기에 없었지. 오늘 오후에야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곧장 왔어요. 잔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근데 다리는 왜 그런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잔호는 충직한 개의 등을 두드리듯 목재 의족을 두드렸다. 절대로 아무 일도 없어요. 완전 무결해요. 라비크는 뭉툭한 의족을 쳐보았다. 보니까 너가 바라던 대로 되었구나. 보험회사하고 협상은 잘 된 거니? 그런 대로요. 기계 의족을 사주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리고는 15%를 할인해 의족을 가게에다 넘기고 돈을 받았어요. 만사 오케이예요. 그리고 우유 가게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우린 우유 가게를 열었어요. 작은 가게지만 잘해 나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판매를 담당하고 저는 물건 구입과 회계를 맡았어요. 좋은 공급처를 알거든요. 시골에서 직접 들여와요. 잔호는 다리를 절뚝이며 나르가 빠진 소파 쪽으로 가더니 끈으로 단단히 묶은 갈색 포장지 꾸러미를 가져왔다. 이거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모두 제 가게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빵이랑 버터랑 치즈랑 계란이에요. 외출하기 싫을 때 아주 좋은 저녁 식사가 될 거예요. 어때요? 그는 라비크의 눈을 애틋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래. 언제라도 좋은 저녁거리가 되겠구나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잔호는 만족한 듯 머리를 끄덕였다. 이 치즈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벌이에요. 퐁 레버크도 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치즈들이야. 만세! 잔호는 만족한 나머지 자신의 본래 다리 쪽 일부를 세차게 두드렸다. 퐁 베레크는 어머니 아이디어예요. 저는 선생님이 버리를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버리는 남자들의 치즈거든요. 둘 다 최고급이구나. 너희 판단이 그대로 들어맞았어. 라비크는 꾸러미를 받아들였다. 고마워, 잔호. 환자가 의사를 기억해 준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야. 대개는 치료비를 좀 깎아버리고 올 뿐이야. 부자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네? 잔호는 넝청맞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다면 우린 배상금 한 푼도 못 받았을 거예요. 라비크가 그를 유심히 쳐다봤다. 얘는 내가 호의를 베풀어 다리를 잘라준 걸로 믿는 걸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잘라내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잔호. 하고 그가 말했다. 물론이죠. 하고 잔호는 눈을 깜빡여 보였다. 뻔할 뻔이라고요? 그는 모자를 이마 깊숙이 눌렀었다. 그럼 이만 갈게요. 어머니가 눈 빠지게 기다려요. 집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양젓 치즈에 대해서도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잘 가, 잔호. 고마워. 성공해. 성공은 뻔해요. 꼬마 소년은 자신만만하게 손을 흔들고 쩔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라비크는 방에서 꾸러미를 풀었다. 여기저기 뒤져 여러 해 동안 쓰지 않았던 낡은 알코올 버너를 찾아냈다. 고체 알코올 한 갑과 프라이팬도 찾아냈다. 고체 연료 2조각을 집어 알코올 버너 위에 놓고 불을 붙였다. 좁다랗고 푸른 불꽃이 하늘그렸다. 버터 1조각을 프라이팬 위에 놓고 계란 2개를 깨뜨려 휘저었다. 그러고는 가꾸운 바삭바삭한 흰 빵을 잘랐고 신문지 몇 장 깔고 프라이팬을 탁자에 올려놓은 다음 버리의 포장을 열었다. 그리고 부브레를 한 병 들고 와 식사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다. 내일은 고체 알코올을 몇 갑 사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알코올 버너는 수용소에도 쉽게 들고 들어갈 수 있었다. 접이식이었다. 라비크는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다. 퐁 레베크도 맛을 보았다. 잔호의 말이 옳았다.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32. 영락 없는 출애굽이군요. 하고 언어학과 철학 박사인 자흐 텐바움이 라비크와 모로소프에게 말했다. 모세는 없습니다만 깡마르고 누런 낯빛으로 그는 앙테르 나슈나라의 출입구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슈테렌 씨 일가와 바그너 씨 일가 그리고 총각인 슈톨츠가 짐을 싣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으로 가구 운반차 한 대를 세뇌었던 것이다. 환한 날씨의 8월 오후 수많은 가구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오비송째 커브를 씌운 황금빛 소파, 그것과 짝을 이루는 황금빛 안락의자 몇 개, 그리고 새 제품인 오비송째 양탄자, 슈트렌시 일가의 물건이었다. 엄청나게 큰 마호가니 테이블도 하나 나와 있었다. 수척한 얼굴에 눈빛이 벨벳 같은 젤마 슈트렌 부인이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지키듯 그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조심, 판을 조심해요. 긁히면 안 돼요. 판을 조심하라니까요. 조심조심. 테이블 판은 윤을 내고 왁스가 칠해져 있었다. 주부들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신성한 물건들 중 하나였다. 젤마 슈테르는 후다닥거리며 테이블과 짐꾼 두 사람 주위를 돌아다녔지만 짐꾼들은 조금도 아랑곳 않고 호텔에서 물건들을 꺼내와 밖에다가 내려놓았다. 햇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었다. 젤마는 걸레를 든 채 그 위로 허리를 구부렸다.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모서리를 문질렀다. 테이블 판은 어두운 거울처럼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1000살 먹은 선조 할머니가 시간이라는 거울 속에서 그 여자를 의아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듯 했다. 짐꾼들이 마호가니 찬장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왁스 칠이 되어 있었고 반짝반짝 윤이 났다. 짐꾼 중 하나가 너무 급히 몸을 돌렸기 때문에 찬장 한쪽 모서리가 앙테르 나슈나라의 문을 스쳤다. 젤마 슈테르는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다만 한쪽 손엔 걸레를 들고 입은 반쯤 벌린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 걸레를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키가 작고 안경을 쓰고 아랫입술이 늘어진 남편 요제프 슈테른이 다가왔다. 왜 그래 젤마? 여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허공만 쳐다보았다. 찬장이 이봐 젤마 비자가 나왔다고. 어머니의 찬장 부모님이 이봐 젤마 조금 스쳤어. 작은 상처라고 뭘 그래? 중요한 건 비자가 나왔다는 거야? 적은 그대로 남아요. 다시는 지울 수 없어요. 부인 하고 짐꾼 하나가 말했다. 그자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으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알았다. 당신이 직접 짐을 꾸리지 그래? 내가 문을 저렇게 좁게 만들지는 않았단 말이오. 더러운 독일놈들 하고 다른 짐꾼이 말했다. 요제프 슈테르는 원기를 차렸다. 우리는 독일놈이 아니야 하고 그가 말했다. 피난민이라고? 더러운 피난민 하고 그 짐꾼이 다시 내뱉었다. 이봐 젤마 그렇게 서 있기만 할 거야? 하고 슈테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신 마호가니 때문에 우린 벌써 여러 번 혼쭐이 났다고. 코프렌츠로 떠나는 것도 넉 달이나 늦어졌잖아. 당신이 마호가니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말이야. 그 때문에 우린 18,000 마르크나 피난세를 더 내야 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길바닥에 서 있으란 말이야. 배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걱정스러운 듯 모로소프 쪽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가 물었다. 더러운 독일놈, 더러운 피난민.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놈들은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하겠지요? 그럼 완전히 끝이지요. 돈을 주세요.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돈이요? 그럼 저자는 그 돈을 내 얼굴에 내던질걸요? 천만에요. 하고 라비크가 대꾸했다. 그런 식으로 욕을 퍼붓는 놈일수록 뇌물을 처먹기 일쑤지요. 그런 짓은 내 성미에 맞지 않아요. 수모를 당했는데도 고맙다고 돈을 지불하다니요? 진짜 수모는 그것이 개인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요. 하고 모로소프가 설명했다. 이건 흔해 빠진 수모지요. 그러니까 저놈에게 팁을 줘서 모욕을 돌려주시죠. 슈테른의 눈에서 미소가 반짝였다. 좋습니다. 하고 그가 모로소프에게 말했다. 좋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몇 장 꺼내 짐꾼에게 주었다. 두 짐꾼은 멸시에 찬 눈초리로 지폐를 받았다. 슈테른도 멸시에 찬 눈초리로 지갑을 집어넣었다. 일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오비숑제 의자들을 싣기 시작했다. 찬장은 원칙적으로 맨 마지막에 실었다. 찬장을 실으며 돌려놓다가 가구 오른쪽이 차에 부딪히며 끓겼다.
젤마 슈테르는 경련을 일으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슈테르는 눈치채지도 못했다. 그는 비자와 그 밖의 서류를 뒤적이고 또 뒤적였다. 길바닥에 내놓은 가구처럼 애처로운 것도 없군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이번에는 바그너시 일가의 물건 차례였다. 의자 몇 개와 침대 하나, 길 한가운데 내놓은 침대는 가련하고 서글퍼 보였다. 그리고 트렁크 2개, 트렁크에는 이곳저곳의 호텔 마크가 붙어 있었다. 비아레기오, 그랜드 호텔 가르도네, 아들론, 베를린, 금태를 두른 회전식 거울에 거리가 비쳤다. 부엌 살림살이들,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가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친척 되는 사람이 하고 레오니 바그너가 말했다. 시카고에 사는 친척이 모든 걸 마련해 주었어요. 돈도 보내주었고 비자도 마련해 주었지요. 관광 비자지만요. 그래서 곧 멕시코로 가야 해요. 거기에 친척이 있어요. 우리 집안 사람이요. 여자는 부끄러워졌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가 도망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빨리 달아나고만 싶었고 그래서 함께 거들어주며 물건들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일단 다음 모퉁이만 돌았으면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고는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날 것이다. 배는 제대로 출항할 것인지 상륙 허가를 제대로 받을 것인지 도로 송환되지는 않을지 걱정거리는 연달아 생겨날 것이다. 몇 년 동안은 늘 그런 시기였다. 총각인 슈톨츠는 책 외엔 가진 게 거의 없었다. 옷가지 그리고 초판본, 구반폰, 신간 등 책을 넣은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다. 곱사등에다가 붉은 머리 그리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다. 뒤에 남은 사람 몇이 호텔 앞 출입구로 천천히 모여들었다.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과 운반차만 바라보았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레오니 바그너는 허둥거리며 말했다. 짐은 다 실려 있었다. 굿바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자는 당황해하며 웃었다. 또는 아디우라고 할까요? 오늘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자는 몇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다. 거기 있는 친척 덕분이에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친척 덕이라고요. 우리 입만으로는 절대로. 여자는 곧 말을 멈추었다. 에른스트 자이덴바움 박사가 여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던 것이다. 신경 쓰지 말아요.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대개는 운이 나쁘지요. 하고 피난민 비제노프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좋은 여행이 되시길. 요제프 슈테르는 라비크와 모로소프 그리고 다른 몇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무슨 사기라도 친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다. 누가 알아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차라리 앙테르 나셔널에 남을 걸 하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젤마 슈테르는 이미 차에 올라 있었다. 총각인 슈톨츠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 포르투갈까지 갈 서류밖에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슬쩍 손을 흔들었을 뿐이었다. 남은 사람들은 쫄딱 비를 맞은 닭들처럼 서 있었다. 가세 하고 모로소프가 라비크에게 말했다. 자, 지하 묘지로 가세. 칼바도스라도 퍼마셔야겠어.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사람들도 들어왔다. 모두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 같은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왔다. 수염이 듬성듬성하고 얼굴이 창백한 랍비 2사람, 비제노프, 루트 골드베르크, 체스의 자동 인형 같은 핑겐슈타인, 운명론자 자이덴바움, 부부 몇 상, 5명의 아이들, 그리고 인상파 그림을 소유하고 있고 결국은 떠나지 못한 로젠펠트, 젊은 애들 몇 명, 그리고 아주 늙은 사람 몇 명. 저녁을 먹기엔 아직 이른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들 방의 쓸쓸함 속으로 올라가고 싶지는 않은 듯 했다. 그들은 한데 모여 쪼그리고 앉았다. 말소리도 나지막하고 모든 걸 포기한 듯 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이젠 거의 어떤 것도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귀족 양반들은 다 떠났군요. 자이덴바움이 말했다. 여기는 이제 종신형이나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꼴이군요.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귀염둥이들이고 소수민족 학살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만체로군요. 아직도 스페인은 남았어 하고 핑켄슈타인이 말했다. 그는 장기판과 마탱의 체스 문제를 앞에 놓고 있었다. 스페인이라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넘어오면 파시스트들이 키스를 하며 맞아줄걸요. 통통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여급이 칼바도스를 가져왔다. 자이덴바움은 코그리 안경을 새로 썼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하고 그가 말했다. 하루 저녁 잔뜩 취해보는 것조차도 못해요. 비참한 하룻밤조차도 달래지 못하는 거죠. 결코 못 벗어나요. 아하수에로스의 후예들이죠. 아니 그 늙은 방랑객인 아하수에로스조차도 절망할 겁니다. 오늘날엔 서류 없이는 멀리 가지도 못하니까요. 한 잔 같이 하시지요.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이 칼바도스는 고급입니다. 다행히도 여주인이 그걸 몰라요. 알기만 하면 값을 올릴 텐데 말입니다. 자이덴바움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술은 안 합니다. 라비크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틈만 나면 거울을 끄집어내 들여다보다가 잠시 후에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요? 하고 그가 자이덴바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새로 태어난 아론 골드베르크예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그새 벌써 재혼을 했나요?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죽은 골드베르크의 여권을 팔았죠. 2000프랑의 말입니다. 예전의 골드베르크 노인은 수염이 희끗희끗했어요. 그래서 저 새로운 골드베르크도 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여권 사진 때문에 말이죠. 저것 좀 봐요. 당기고 또 당겨요. 수염이 비슷해지기 전까지는 여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과의 경주인 셈이죠. 라비크는 덤성덤성한 수염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여권과 비교해보는 사내를 유심히 관찰했다. 수염이 타버렸다고 하면 될 텐데?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자이덴바움은 코골이 안경을 벗어들고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오싹한 일이지요. 하고 그가 미소를 지었다. 2주 전만 해도 순전히 흥정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비제노프가 질투를 하는 겁니다. 루트 골드베르크는 어쩔 줄 모르고요. 여권의 마력이죠. 여권에는 저 친구가 그녀의 남편이니까요. 그는 일어서서 새로운 아론 골드베르크에게로 걸어갔다. 여권의 마력이라는 말 괜찮은데? 하고 모로소프가 라비크 쪽을 돌아다 보았다. 자네는 오늘 뭘 할 건가?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저녁에 노르망디호로 떠나네. 내가 셰르부르까지 배웅하기로 했어. 그 여자에겐 차가 있어. 내가 그걸 타고 돌아와 차고에 돌려주기로 했지. 차고 주인에게 팔았거든. 그 여자는 여행해도 괜찮은가? 물론 그 여자는 무슨 일을 하든 전혀 문제없어. 배에는 좋은 의사가 있고 뉴욕에 가더라도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잔을 비웠다. 지하 묘지의 공기는 무덥고 가라앉아 있었다. 창문이라고는 없었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인조 종려나무 아래에 늙은 부부 한 쌍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장벽처럼 자기들을 둘러싼 슬픔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은 채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라비크는 갑자기 세상의 온갖 슬픔이 빛도 안 드는 이 지하 공간에 모조리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병든 것 같은 전등들이 누렇게 시든 채 벽에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모든 게 더 절망적으로 보였다. 침묵, 속삭임, 이미 100번도 더 뒤적인 서류를 뒤적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묵묵하게 기다린다. 무기력하게 최후의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가끔 발작적으로 조금 용기를 내보기도 한다. 1000번이나 수모를 당했던 삶. 이제는 막다른 구석으로 몰리고 급에 질려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다. 갑자기 그것이 느껴졌다.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공포를, 마지막에 거대하고 침묵하는 공포를 냄새 맡았다. 공포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이전에 어디서 그 냄새를 맡았는지 기억이 났다. 길에서 혹은 침대에서 끌려와 강제 수용소에 갇혔고 바라칸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이런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옆 탁자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머리 한가운데에 가르마를 탄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었다. 그들 앞에는 8살쯤 된 사내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여기저기 탁자를 돌아다니며 얘기를 듣다가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이다. 우린 왜 유대인이야? 하고 아이가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비크가 모로소프를 쳐다보았다. 이제 가야겠어 하고 그가 말했다. 병원으로. 나도 가야 해.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너무 지나치니 괴롭군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예전에 반유대주의자였던 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이야.
지하 묘지에 있다가 와보니 그래도 병원은 낙관적인 분위기였다. 여기에도 고통과 병과 불행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엔 적어도 일종의 논리와 의미 같은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들 있었다. 그것은 사실들 그대로였다. 볼 수도 있고 대책을 마련해 볼 수도 있었다. 베브는 진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라베크는 어깨너머로 그를 보았다. 젠장, 세상꼴이 이게 뭔가? 하고 베브가 말했다. 그는 신문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썩어 빠진 놈들, 우리 정치가들 중 50%는 목을 매달아 버려야 해. 90%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뒤랑의 병원에 있는 그 여자 환자에 대해 뭐 좀 들은 게 있나? 그 여자는 별일 없어. 베브는 신경질적으로 여송년 한 대를 집어들었다. 자네한테는 별일 아닐지 몰라, 라비크. 하지만 나는 프랑스 사람이야. 난 아무래도 좋아. 그러나 독일도 프랑스처럼 썩어줬으면 좋겠어. 베브가 얼굴을 들었다. 내가 멍청한 소리를 했군. 용서하게. 그는 여송년에 불을 붙이는 걸 잊고 있었다.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라비크. 절대로 없을 거야. 서로 지저대고 협박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그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이전 같은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어쨌든 우리에겐 아직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말이야. 하고 그는 거의 다짐하듯 말했다. 물론이지. 하고 라비크는 확신도 없이 말했다. 그는 1000번이나 그 말을 들어봤다. 프랑스인과 이야기를 하면 대개 끝은 결국 그 이야기였다. 베브는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다. 뒤랑은 재산을 미국으로 보냈다더군. 그 작자의 비서가 내게 말해주더군. 그 작자답군. 베브는 허둥대는 눈길로 라비크를 쳐다봤다. 그 작자뿐 아니야. 내 처남도 프랑스 공채를 미국 것과 바꾸었어. 가스통 내려에는 돈을 달러로 바꾸어 안전금고에 넣어두었지. 그리고 뒤퐁은 그 몇 자루를 정원에다 파묻었다더군. 그는 일었었다. 이런 건 말하고 싶지도 않아. 싫단 말이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프랑스를 배반하고 싸구리로 팔아치우다니 말도 안 돼. 그러나 위험이 닥치면 모두가 일치단결할 거야. 누구나 하고 라비크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지금 독일과 흥정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나 정치가들까지도 일치단결할 테지. 베브는 억지로 참았다. 라비크, 그보다는 다른 이야기나 하자고. 좋아. 난 케이트 헤그슈트렘을 세르브르까지 배웅하고 오겠네. 자정 무렵에 돌아올 거야. 알았어. 베브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런데 자네는 무슨 준비라도 하고 있나, 라비크? 아무것도. 난 프랑스 강제수용소로 가게 될 거야. 독일 강제수용소보다는 나을 테지. 그럴 일은 없어. 프랑스는 피난민을 가두진 않을 거네. 기다려보자고. 보나마나 뻔한데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라비크. 좋아. 기다려야지 뭐. 자네 말이 맞기를 바라야지. 자네 루브르 박물관이 피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아? 최고의 그림들은 중부 프랑스로 운반하고 있어. 못 들었네. 어디서 그런 걸 알았지? 오늘 오후에 거기로 갔었어. 샤르트르 대성당의 푸른 유리창들도 벌써 꾸려져 있더군. 어제는 거기를 갔었지. 감상적인 여행인 셈이지.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 그런데 벌써 떼어내버렸지 뭔가. 비행장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 거야. 벌써 새 창문이 끼워져 있었지. 작년에 뮌헨 회의가 있었을 때와 똑같아. 그것 보라고. 베브는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았다. 그때도 아무 일 없었지 않은가. 엄청나게 난리법석이었지만 얼마 후 챔블린이 평화의 우산을 들고 왔지. 그랬지. 평화의 우산은 아직 런던에 있어. 승리의 여신은 아직 루브르에 서 있고 머리도 없는 채로 말이야. 여신은 그대로 서 있을 거야. 수송하기엔 너무 무거우니까. 이젠 가야겠어.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기다려. 노르망디 오는 부두의 어둠 속에서 1000개의 등을 밝힌 채 하얗게 정박해 있었다. 바다 쪽에서 시원하고 짭짤한 바람이 불어왔다. 케이트 헤그슈트렘의 외투를 더욱 단단히 여미었다. 아주 수측했다. 얼굴은 뼈만 앙상했고 그 뼈 위로 피부가 팽팽하게 덮여 있는 듯 했으며 눈은 놀라울 정도로 커서 어두운 연못과도 같았다. 차라리 여기 남고 싶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떠난다는 게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라비크는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육중한 배는 부두에 정박해 있고 현문은 환하게 밝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안으로 밀물처럼 밀려 들어갔고 그들 중 다수는 최후의 순간에 늦어지지는 않을까 겁에 질린 듯 서둘렀다. 그곳은 번쩍이는 궁전이었다. 그러나 궁전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노르망디가 아니라 탈출이고 도망이고 구원이었다. 유럽의 수많은 도시와 방들과 더러운 호텔과 지하철에 사는 몇만 명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의 신기루였다. 그런데도 그의 곁에 있는 죽음이 내장을 좀먹고 있는 그 어떤 여자는 가냘프고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차라리 여기 남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허망했다. 앙테르나슈날의 피난민들에게는, 아니 유럽 안의 몇천 떠돌이에게, 쫓기고 고문당하고 도망다니고 덫에 걸린 모든 인간들에게 그곳은 약속의 땅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지금 그 곁의 피곤한 손안에서 벌럭이고 있는 배표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감격에 쓰러질 것이고 흐느끼고 트랩에 입을 맞추며 기적을 믿을 것이다. 안 그래도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차라리 여기 남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인간의 배표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한 무리의 미국인들이 큰 소리로 즐겁게 떠들어대며 천천히 다가왔다. 여유작작한 모습이었다. 영사관에서 출발하라고 재촉했던 것이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왈가불가하고 있었다. 정말 유감이야. 좀 더 구경했다면 재미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잖아. 대사가 있다고. 우린 중립국이야. 정말 유감이야. 향수 냄새, 보석,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그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막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달러로 지불하면 싼값에 마실 수 있었다. 1929년상 코르동, 그리고 1928년상 폴 로체를 마지막으로 마셨다. 이제 배를 타면 바에 앉아 주사위 놀이를 하고 약간의 위스키를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사관 앞은 어떤가? 희망 없는 인간들의 기다란 행렬, 구름처럼 뒤덮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풍기는 냄새, 과로한 직원 몇 명, 머리를 연신 흔들어대는 보잘것없는 비서의 적결 심판. 안 됩니다. 비자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언의 판결. 라비크는 멍하니 배를 응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니라 대홍수가 밀려오기 전에 막 떠나려고 하는 작은 노아의 방주였다. 한 번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 다시 덮쳐올 대홍수. 이제 시간 됐어, 케이트. 벌써요? 안녕, 라비크. 안녕, 케이트. 우린 서로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 곧 뒤따라 오세요. 꼭 갈게, 케이트. 곧. 안녕, 라비크.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만 갈게요. 저 위로 가서 손을 흔들게요. 배가 떠날 때까지 여기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좋아, 케이트. 여자는 천천히 트랩 위를 걸어갔다. 여자의 모습이 아주 조금 흔들거렸다. 주위 모든 사람보다 가냘프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살이라고는 거의 없는 여자의 모습에는 확실한 죽음의 검은색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이집트 청동제 고양이의 머리처럼 선명했다. 또렷한 윤곽, 숨결, 그리고 눈만 남아있었다. 최후의 승객들, 유대인 한 명이 피지땀을 흘리며 털 외투를 팔에 걸친 채 거의 발작 상태로 짐꾼 두 사람을 데리고 고함을 지르며 뛰어왔다. 마지막 미국인 승객들, 마침내 트랩은 천천히 끌어올려진다. 기이한 느낌. 일단 끌어올려지면 돌이킬 수 없다. 마지막이다. 좁다란 물줄기. 그것이 곧 국경이다. 2m 폭이긴 하지만 그 물은 유럽과 미국을 갈라놓는 국경인 것이다. 구원과 파멸. 라비크는 케이트 헤그슈트렘이 있는 곳을 찾았다. 곧 찾을 수 있었다. 여자는 난간에 기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배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육지가 뒤로 물러서는 듯 했다. 조금씩 그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갑자기 그 흰색 배는 육지에서 멀어져 버렸다. 배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물 위에 떠 있었다. 이젠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다. 케이트 헤그슈트렘의 모습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당황하면서 또는 억지로 유쾌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성급하게 또는 망설이며 떠나갔다. 그는 밤 한가운데로 차를 몰아 파리로 갔다. 노르망디의 생나무 울타리와 과수원이 옆으로 휙휙 지나갔다. 안개 자욱한 하늘엔 타원형 달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배는 잊어버렸다.
오로지 풍경과 건초 냄새와 익어가는 사과 냄새,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뿜어내는 정적과 깊은 휴식이 있을 뿐이었다. 차는 거의 소리도 없이 달렸다. 중력이 조금도 작용하고 있지 않은 듯이 달렸다. 집들이 미끄러져 지나갔다. 교회당, 마을들, 황금빛 작은 카페와 식당, 반짝이며 흘러가는 개천, 방앗간,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더 넓은 평원의 아련한 윤곽, 그 위로 거대한 조개의 내부와도 같이 둥그렇게 흰 하늘, 그리고 우윳빛 진주조개 안에서 진주와 같은 달이 반짝인다. 그것은 끝이면서 또한 충만함이었다. 라비크는 전에도 몇 번 이런 기분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완전하고 대단히 강력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내부로 스며들었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게도 없이 둥실 떠다녔다. 미래와 과거가 서로 만났으며 그 둘은 소망도 고통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어느 것도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지도 더 강력하지도 않았다. 지평선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특별한 한순간에도 존재의 저울은 균형을 유지했다. 운명이란 것도 그것에 맞서는 태연자약한 용기보다 결코 더 강력하지는 않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인간은 자살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한 결코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좋은 일이다. 라비크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저항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오늘 저녁 잃어버린 아라라트 해변으로, 아라라트 해변은 노아의 방주가 닿았다고 전해지는 터키의 산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이죠. 그러나 오늘 저녁 잃어버린 아라라트 해변으로부터 다가오는 파괴의 피비린내 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은 갑자기 이름을 잃었다. 위험은 위험이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다. 운명은 희생물이면서 또한 인간이 희생을 바치는 신성함이기도 했다. 그리고 내일은 미지의 세계였다. 모든 것은 그대로 좋았다.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닥쳐오는 일도 그 자체로 충분했다. 그것이 최후라고 하더라도 좋았다. 그는 한 인간을 사랑했고 그 인간을 잃었다. 그는 또한 한 인간을 미워했고 그 인간을 죽였다. 두 인간이 다 그를 해방해 주었다. 한 사람은 그의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과거를 씻어 주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소망도 미움도 비탄도 없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면 바로 이런 것이다. 강해지기만 할 뿐 결코 부서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기대 없이 인간은 시작하는 것이다. 죄는 지워졌고 마비되었던 곳은 다시 살아났으며 냉소는 힘으로 바뀌었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칸을 지났을 때 말들을 보았다. 한밤중에 기다란 대열을 이룬 말들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보였다. 그리고 이어서 사열종대의 덩찜과 마분지 상자와 꾸러미를 맨 남자들이 나타났다. 동원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말이 없었다. 그들은 묵묵히 밤길을 행진했다. 그림자들의 행렬이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오른편에서 행진했다. 라비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달아 스쳐 지나갔다. 말들이군. 그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말들이었어. 1914년과 똑같군. 탱크는 하나도 없고 말들 뿐이군. 그는 주유소에서 멈춰 가솔린을 넣었다. 작은 마을, 창문엔 불이 켜진 곳도 있었지만 거의 잠잠했다. 한 부대가 종려를 이루어 지나갔다. 사람들은 그 뒤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다. 저도 내일이면 갑니다 하고 주유소의 사내가 말했다. 갈색에다 윤곽이 뚜렷한 농부 같은 얼굴이었다. 제 아버지는 지난번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할아버지는 1890년에 전사하셨고요. 저도 내일 떠납니다. 언제나 똑같은 반복이군요. 몇백 년 전부터 그래왔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지요. 우리도 또 가야 해요. 그의 눈길은 낡은 펌프, 자그마한 집,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더듬었다. 28프랑 30상팀입니다. 다시 지나가는 풍경, 달, 리주, 에브루, 종대, 말, 침묵. 라비크는 작은 식당 앞에서 차를 세웠다. 밖에는 탁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여주인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어쨌거나 저녁 식사는 저녁 식사다워야 하는 법이고
프랑스에선 치즈를 곁들인 오믈렛은 저녁 식사가 안 된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달래고 달래 샐러드와 커피 그리고 보통 수준의 포도주 한 조끼까지 얻었다. 라비크는 장밋빛 집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했다. 풀바디로 안개가 흘러갔다. 개구리 몇 마리가 개굴개굴 울었다. 적막했다. 다만 집의 맨 위층에서 스피커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을 달래주고 확신감이 배어있긴 하지만 희망도 없이 주절되는 그런 목소리였다. 모두들 듣기는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계산을 했다. 파리는 등화관제를 한대요? 하고 여주인이 말했다.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말이요? 그래요. 공습에 대비하라네요. 미리 조심하라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말하길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없을 테지만 말입니다. 지금 협상 중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비크는 이렇게 말했으나 달리 할 말도 없었다.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하지만 무슨 소용이겠어요? 독일은 폴란드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고는 알자스 로렌을 요구하겠죠. 식민지 땅과 다른 것도 내놓으라고 할 거고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거나 할 수 없이 전쟁을 택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죠. 여주인은 느릿느릿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부대 행렬이 또 길을 따라 내려갔다. 지평선 상의 파리로부터 비치는 붉은 불빛, 등화관제, 파리의 등화관제라.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들렸다. 파리의 등화관제라. 파리가 세상 모든 빛이 어두워지는 느낌이었다. 교회, 센강, 좁은 골목길들엔 김이 서려 있었다. 차를 획 돌려 개선문까지 똑바로 뻗은 큰 길로 들어섰다. 개선문은 아직도 에투알의 자욱한 불빛 아래 흐릿한 조명을 받으며 솟아있었다. 그 너머로 샹젤리제가 휘황찬란하게 번쩍였다. 라비크는 숨을 크게 쉬었다. 그냥 달렸다. 시내를 계속 달렸다. 그러다가 어둠이 어느새 도시 위로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렸다. 윤기 흐르는 모피 위 비루먹은 자국들처럼 병적으로 어두운 구역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알록달록한 네온 사인들은 불안스럽게 흔들리는 붉은빛과 흰빛, 푸른빛과 초록빛 사이에 위협하듯 쪼그리고 앉아있는 기다란 그림자들의 여기저기 잠식당에 있었다. 어떤 거리들은 검은 벌레들이 기어들어 모든 불빛을 짓뭉개 버린 듯 눈이 멀어 있었다. 조르주 옷의 거리에는 불빛이라고는 없었다. 몽테뉴 거리는 지금 막 마지막 불이 꺼졌다. 밤마다 빌빛을 향해 폭포수처럼 빛을 내던졌던 빌딩들은 이제 밋밋한 잿빛 정면만을 드러내었다. 빅토르 에마뉴엘 3세 거리의 절반은 등화관제가 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환하게 밝혀 있어서 마치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반은 이미 죽었고 반은 아직 살아있는 마비된 육체와도 같았다. 병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라비크가 콩코르드 광장으로 돌아와 보니 둥그런 광장도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관청 건물들은 창백한 잿빛이었다. 불빛의 사슬들은 사라졌다. 흰 물거품이 부글거리는 밤의 춤추는 해신 트리톤과 바다의 요정 네레이스는 돌고래 등에 올라앉았자 형체도 없는 잿빛 덩어리로 변했다. 분수는 쓸쓸해지고 흐르는 물은 어둑어둑해졌다. 이전에 그토록 빛을 발했던 오벨리스크는 위협적이고 육중한 영혼의 손가락인 양 어두워져가는 하늘로 납덩이처럼 솟아있었다. 그리고 작고 푸르스름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공습 대피소의 전구들은 마치 세균처럼 곳곳에서 기어나와 썩은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의 결핵인 양 말없이 무너지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라비크는 차를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앙테르나슈날로 갔다. 문 앞에서는 여주인의 아들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푸른 전구를 끼우고 있었다. 이전에도 호텔 입구의 조명은 간판만 끼우 보일 정도로 흐릿했다. 그런데 이제 푸르스름한 전등으로 갈아 끼우고 나니 간판조차도 잘 보이지 않았다. 앞부분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간신히 나셔널이란 글자만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분간할 수 있었다. 잘 오셨어요? 하고 여주인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미쳤어요. 치료실이에요. 제발 나갔으면 좋겠는데 미친 사람을 호텔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미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신경 발작일지도.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친 사람은 보호소로 보내야 해요. 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물론 싫다고 하지만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진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내보낼 거예요.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다른 손님도 자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 리치에서 어떤 사람이 미쳤죠?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왕자였다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 특실로 옮기겠다고 난리를 쳤다지 뭡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분은 호사스럽게 놀다가 미친 거고요. 멋진 일이죠. 가난해서 미친 게 아니라. 라비크는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걸 잘도 아시네요, 부인? 전 알아야만 해요.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피난민들도 받아 준걸요. 모두들. 하긴 그렇게 해서 돈도 벌었죠. 그런대로. 하지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미친 여자는 안 되겠어요. 진정이 안 되면 어쨌든 나가줘야겠어요. 미친 사람은 아들로부터 나는 왜 유대인이라는 질문을 받았던 그 여자였다. 여자는 침대 한쪽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방 안은 환하게 밝혀 있었다. 전등은 전부 다 켜져 있었고 심지어 탁자 위에도 촛대 2개가 놓여 있었다. 바퀴벌레 하고 여자가 중얼거렸다. 바퀴벌레라고요. 시커멓고 살찌고 번들거리는 바퀴벌레라고요. 저기 구석에 있어요. 몇천 마리인지 셀 수도 없어요.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달라고요. 안 그러면 나와요. 불을 켜요. 불을. 그것들이 나와요. 나온다고요. 여자는 고함을 지르면서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두 다리는 높이 치켜들었고 두 손은 한껏 벌려 뿌리치는 동작을 했다. 유리알 같은 두 눈은 부럽떴다. 남편은 여자의 두 손을 붙들려고 했다. 거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보. 구석엔 아무것도 없어. 불을 켜요. 저기 나오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불은 켜져 있다니까 여보. 불은 켜져 있어. 보라고. 탁자엔 촛불까지 있잖아. 그는 주머니에서 회중 전등을 꺼내 환하게 밝은 방의 환한 구석들을 일일이 비추었다. 구석엔 아무것도 없다고. 자 보라고. 내가 비추고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바퀴벌레예요. 바퀴. 저기 나온다. 모두가 시커먼 바퀴들이에요. 여기저기 구석에서 마구 나와요. 불을 켜요. 불. 벽으로 기어 올라요. 천장에서 떨어져요. 여자는 거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이런 정세가 얼마나 됐죠? 라비크가 남편에게 물었다. 어두워진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전 나갔다 왔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느라고요. 누가 IT 영사관에 가보라고 말해주어서 아이를 데리고 갔었죠.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허사였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 아내가 침대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라비크는 어느새 주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전에는 잘 잤나요? 남편은 체념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늘 조용했거든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리고 우리 서류는 아직 충분치 않아요. 우선 이 사람이라도 진정했으면 좋겠는데 여보 여기 다들 계셔. 나도 있고 치크프리트도 있어. 의사 선생님도 오셨고 바퀴벌레는 없다니까? 바퀴벌레 하고 여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여기저기 막 기어 나와요. 기어 나온다고요? 라비크가 주사를 놓았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라비크는 손을 들었다.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 몇 분 지나면 지쳐서 잠들게 됩니다. 아마 무슨 꿈을 꾸고 놀란 것 같네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바퀴벌레가 하고 여자는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살찌고 뚱뚱한 이 불은 다 켜놓을 겁니까? 이 사람이 불 켜라고 소리를 질러대기에 켜놓은 겁니다. 천장불은 끄세요. 다른 불은 깊이 잠들 때까지 그냥 놔두시고 곧 잠들 겁니다. 약을 충분히 넣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남편이 말했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걱정 마세요. 요즘엔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당신이 초조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마시고요. 말이야 쉽지 하고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며 생각했다. 불을 켰다. 침대 옆에는 그의 책들이 놓여 있었다. 세네카, 소페나우어, 플라톤, 릴케, 노자, 이태백, 파스칼, 헤라클레스, 성서, 그리고 아주 딱딱한 책과 아주 부드러운 책 등등. 대개는 얇은 문고판으로 여행 중이어서 조금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것들이었다. 그는 가져가고 싶은 것들만 골랐다. 그리고 다른 소지품들도 한번 훑어보았다.
찢어버릴 물건은 별로 없었다. 갑작스럽게 끌려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해놓고 살았던 것이다. 낡은 모포와 외투, 이것은 친구처럼 도움이 될 것이다. 메달을 일부 파내고 거기에 감추어둔 독약, 이것은 이전에 독일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가져갔던 것이다. 독약을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힘든 상황을 더 쉽게 견디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그는 메달을 집어넣었다. 지니고 있는 편이 낫겠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놓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시 게슈타포에게 체포될지도 모르고. 탁자 위에는 반쯤 남은 칼바도스가 놓여 있었다. 한 모금 마셨다. 프랑스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5년 동안의 불안했던 생활, 3개월 동안의 감옥살이, 불법 거주, 4번의 추방, 4번의 귀환, 5년 동안의 생활, 그런대로 멋진 생활이었다.